사실은 대만보다 훨씬 더 어떤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그 소지가 다분한 곳이 남중국해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도 다 해놓고 대못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관광객들도 거기에 데려고 와요. 필리핀은 암초 있는 데다가 이 배를 일부러라고 인정은 하지 않지만 갑자기 여기 좌초해버렸어. 거기 뭐 끼케야 뭐 한 열 몇 명이나 한 20명이나 될 텐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려면 정말 힘들겠죠. 치사한 방식들을 써서 여기 우리 영해나 다름없어 이런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추잡한 짓거리들을 결국은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다 군사력을 갖다가 배치해서 영해를 만들어내겠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대만 선거가 이제 끝나면서 중국이랑 대립각을 세우는 편이었던 그 민진당이 다시 또 정권을 연장하는 쪽으로 끝나면서 다시 이제 대만에서 좀 어떤 중국과 무력 분쟁이라든지 충돌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만도 대만이지만은 사실은 대만보다 그 중국과 미국이 이게 충돌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곳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화약고 같은 곳은 대만보다는 요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남중국해입니다. 일단은 남중국해가 어떤 곳인지 뭐 그런 좀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남중국해는 보통 이제 사우스 차이나 씨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국의 남쪽에 있는 바다를 갖다가 남중국해, 그리고 상하이 남쪽 정도에 있는 걸 갖다가 동중국해, 그리고 나서 그 위는 황해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남중국해면은 중국의 남쪽이지만 또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아니면 브루네이라든지 수많은 동남아 국가들하고도 또 이게 좀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이해관계 국가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많고, 그다음에 해양 자체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암초라는 게 있잖아요. 암초의 암자가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컴컴하다 할 암자인데 물리 밑에 있는데 약간 돌처럼 돼 있는, 아니면 산호초처럼 돼 있는 그런 데가 지금 아주 많아요. 근데 이게 구조물을 만드는지 뭐 예컨 쉽게 말하면 빌딩을 올려버리면 그게 섬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고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그 물 밑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섬들, 작은 암초들을 갖다 그 위에다가 뭘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또 우리 상상을 좀 더 해보면은 뭐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처럼 만들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그 경쟁이 지금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대만, 중국. 일단 이해관계자들이 딱 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중국해의 경우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당사자들이 엄청 많아요. 중국, 일본도 있죠. 일본도 있고, 대만이 얽혀있고, 베트남, 필리핀. 최근에 가장 충돌이 두드러지고 있는 거는 중국이랑 필리핀 사이의 충돌이 제일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베트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브루나이라든지 사실상 뭐 태국 같은 나라들을 제외하고서는 동남아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사실 남중국해에 다 자기 어떤 영유권 분쟁이 얽혀 있는 거거든요. 이해 당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또 우발적으로 어떤 충돌 상황이나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만약에 뭐 대만과 중국의 뭐 2차 방정식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남중국해는 얽힌 게 뭐 한 6개, 7개 국가가 되니까 훨씬 더 복잡한, 어디서 분쟁이 발발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는 중국이랑 필리핀이긴 하지만 또 어느 세월에 갑자기 베트남에 갑자기 뭔가 하고 이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죠. 그 용어부터도 지금 보면은 중국하고 우리 뭐 미국, 한국하고 일본 그런 용어 문제가 있잖아요. 뭐 일본해라고 그랬고, 일본 쪽은 그렇게 부르는 거, 우리는 동해라 부르고. 마찬가지로 남중국해라 부르면은 필리핀 쪽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왜 여기가 왜 남중국해냐고. 필리핀 쪽에서는 서필리핀해라고. 필리핀 서쪽에 있는 바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베트남은 그쪽으로 다 또 동해라 부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용어부터도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고 아주 문제가 많은 해역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또 이 해역이 이제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뭐 일종의 무슨 중요한 센터라고 그런다면 동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대만이 있고 제조업의 그 강국들이 많은 곳이고, 그리고 이쪽에서 수많은 제조업 그 제품들 갖다가 결국은 남중국해를 통해 가지고 유럽을 보내기도 하고 아프리카 보내고 중동을 보내야 되는데, 세계의 무역 물류량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남중국. 여기 막혀버리면 전 세계 경제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통계들을 살펴보면은 이 남중국해 이쪽을 따라서 이렇게 항로들 있는 거기로 물동량 오가는 그런 무역량을 따져보면은 1년에 한 3조 달러 된다고 그래요. 1년에 3조 달러가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건데, 만약에 여기가 무슨 일이 생겨서 막혀버리고 해상 봉쇄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3조가 막히면은 이제 난리가 나겠죠. 한국도 당연한 얘기지만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 이런 것들도 대만이랑 이쪽 따라서 이렇게 많이 이제 오가고 있고요.
여기 남중국해가 막혀버리면은 한국 배들은 유럽 가는 배들 말이죠. 그러면은 삥 돌러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간도 더 많이 걸리죠. 그 유류비 같은 것도 많이 들리죠. 여러 가지가 비싸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청자들도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고 해서 저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해도 이게 우리 생활 살림살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하다못해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가 알고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사람들이 몰랐었는데 이 세계적인 밀 수출국이어서 그렇죠, 밀이죠. 밀이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는 프랑스산이나 사실 프랑스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밀들도 원재료는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고 나서 한국에 있는 빵집들이 특히 이제 약간 좀 고급 뭐 이런 빵들 만드는 데들이 이런 밀가루 이걸 구하느라 애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많이 수출하는 뭐 해바라기 씨유 이런 거라든지 뭐 밀가루 이런 거에만 국한된 거지만 만약에 이 지역에 뭔가 일이 생겨서 하다못해 막말로 중국이 이제 화가 나서 이쪽 일대 해상 봉쇄하고 여기에다가 기뢰라는 거는 그러니까 바다에 까는 이제 지뢰입니다. 거죠, 예. 그렇죠. 하면 이제 폭발하는 그렇게 해서 해상 봉쇄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엄청나게 난리가. 주가 폭락할 거고 경제 마이너스 성장할 거고 지금 뭐 후티 때문에 그 수에즈 들어가는 입구인 그 홍해가 지금 조금씩 문제가 있잖아요. 그 해상 교통로 자체가 진짜 봉쇄된다든지 아니면 막혀버린다 그러면은 한국 경제에 또 타격을 주는 거죠. 홍해 쪽 따라서는 또 특히 기름이 이제 그렇죠. 석유나 이런 것들이 예. 오가니까 한국 뭐 산업 전반이 다 이제 흔들리게 되겠죠. 예. 특히 이제 앞으로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자꾸 이 바다를 가지고서 이제 지금 옛날에는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상에서 벌어지는 측면이 많은 편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게 해상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네. 남중국해 이것도 대표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지금 그 아덴만 이쪽 거기에서 홍해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고 점점 이제 해상 이쪽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도 미국과 중국이 결국은 이 해상에서의 어떤 그런 주도권을 갖고 싸우게 될 거거든요. 육지에서 벌어지는 그런 분쟁과 사실 해상에서 벌어지는 그 분쟁이란 건 또 성격도 다르고 또 우리가 대처하는 그냥 방법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오면은 오픈시라고 그래가지고 바다로 가면은 그는 공해라서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사용하는 그냥 빈 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어떤 국제 시스템, 근데 미국 해군이라든지 영미 해군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시스템이 길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생긴 거지. 예컨대 아주 옛날에 몇백 년 전에는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갖다 자기들 마음대로 선을 딱 그어가지고 왼쪽은 포르투갈 거, 오른쪽은 스페인 거 해가지고 그쪽에 함부로 허가 안 받고 지나가면은 약탈내버리고 뭐 지금 산적 해적처럼 말이죠. 통행료 받아버리고 뭐 그랬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그때는 함부로 못 가는 거예요. 갔다가 예컨대 그쪽 가면은 아 스페인 선한테 우리 걸려서 세금 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은 바다에 나가면은 그냥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누가 세금 내라 하는 것도 없고. 앞으로 중국 해군이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가면은 중국 해군이 동중국해라든지 남중국해라든지 일대에 대해서 가까이 올 때 우리한테 허락받아라고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 국제 질서에서 이렇게 해상 무역이 좀 자리를 잡고 또 그거에 대해서 보통 이제 해양법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정확한 표현은 유엔 해상에 대한 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픈시 그러니까 그렇죠. 그 공역은 다 이제 공해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자기 영토에서 200해리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그건 인정을 해줄 때 근데 이제 지금 그 동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그거에 대한 합의가 있어서 그렇죠. 나름대로 그 규범화돼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중국은 사실은 지금 거의 대놓고 이거를 무시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되게 아이러니한 게 미국도 이 해양법 협약에 조인을 한 나라가 아니에요. 또 미국은 또 나름대로 또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지금 그동안에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왔던 규범이나 이런 게 지금 다시 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강대국들은 원래 협약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처럼 뭐 중간 사이즈라든지 작은 나라들은 그래도 이게 법이 지켜주는 게 좋은데 강대국들은 법 위에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게 강하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들 좀 그런 게 있죠. 저희가 예전부터 사실은 남중국해 이슈가 앞으로 대만보다는 세계 경제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어떤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그전부터 좀 좋은 기사를 소개를 하려고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애틀란틱에서도 괜찮은 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일단 소개를 한 건데 애틀란틱 기사에서 되게 두드러지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못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바다의 어떤 영유권 것을 싸우고 하는 거는 뭐 배 타고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치사한 치사한 방식들을 써서
여기 우리 그 영해나 다름없어 이런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추잡한 짓거리들을 시시해 보이지만은 이제 그게 10년이고 20년 쌓이고 나면 되게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바다 위에나 아니면은 그 아마 뭐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서도 아마 있을 수 있겠죠.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숨기도 하고 이런 되게 작은 암초 같은 거에다가 거기에 갑자기 구조물을 하나씩 뭐 짓기 시작해서는 이걸 되게 잘하던 건 이제 중국인데 그래서 중국은 지금 원래는 작은 그냥 대륙붕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식으로 대륙붕 약간 그치 얕은 곳이요. 네. 그런 걸 갖다가 거기다가 구조물을 세워서 지금은 거의 무슨 인공섬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래서 지금 그 샘 미사일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것도 다 해놓고 배들 정박할 수 있게 약간 임시 항구 같은 것도 정박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이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그렇게 인공섬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주 일종의 약간 대못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관광객들도 거기에 데려고 와요. 그 중국은 거의 한 10년쯤 전부터 일종의 약간 애국 관광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는 관광객들을 배에 태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민간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되면은 좀 더 자기네들 어떤 그런 영유권 주장하기 유리해지니까.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좀 이거 정도 붙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것도 섬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근데 이제 중국만 이러느냐 하면은 사실 일본도 조그만한 그런 암초 같은 거에다가 계속 시멘트 같은 거를 부어가지고 섬처럼 만들어 놓고 그런 걸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애틀란틱 기사에서 처음 알게 된 건데 필리핀도 비슷하게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배가 있지 않았어요? 시에라 마드레라고 해서 요 배는 원래는 1940년대에 미국 해군이 이제 그 자기네들 쓰려고 만들어서 사진 보니까 상륙 도와주는 배예요. 탱크까지 넣어가지고 하는 상륙함. 아주 오래된 배죠. 그러니까 뭐 2차 대전 때도 쓰고 뭐 하던 때인데 이제 그렇게 오래 쓰고 나서 이제 그 미국 해군이 이제 필리핀에 공여를 한 거예요. 중국은 되게 호화롭게 인공섬같이 만들어 놓고 이러는데 필리핀은 암초 있는 데다가 이 배를 일부러라고 말하진 않겠죠. 그렇죠. 인정은 하지 않지만 근데 어쨌든 어떤 사고로 갑자기 여기 좌초해 버렸어. 근데 이거 어쨌든 필리핀 해군 선박이고 이 좌초라는 게 안절자자거든요. 그게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좌초된 배가 아직 거기에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필리핀 배니까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선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해군 병사들이 가서 지키는 거죠, 굉장히. 그쵸. 초소죠, 초소를. 한국으로 치면은 연평도나 저 백령도 그런 것처럼 막 근데 백령도는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사람도 안 사는 그냥 침몰한 배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심지어 해군 제독도 여기서 근무하는 건 정신력의 싸움이다. 그 말을 했어요. 원어너 표현은 테스트 오브 세니티 그러니까 맨정신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해봐요. 한 6개월 동안 사람들하고 연락도 없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 끼케야 뭐 한 열 몇 명이나 한 20명이나 될 텐데 거기 이렇게 거기서 그러고 있으려면 정말 힘들겠죠. 결국은 지금 싸움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다 군사력을 갖다가 배치해서 결국은 영해를 만들어내겠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또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국제 질서라는 건 사실상 그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그게 무슨 명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국제 상설 중재법원 같은 것도 판결 내려서도 중국이 그냥 무시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경찰이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뭐 세계 경찰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뭔가면은 우리 국내에서 보면은 소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함부로 못 가죠. 내 차 누가 훔쳐가지 못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대한민국 군대가 나라를 지켜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 대한민국 군대가 쏙 빠져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면은 외국의 어떤 나라든지 한국 점령하고 나면은 한국에 있는 땅들, 공장들 다 불화해가지고 자기들 나라 다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옛날 소련이 이제 일본 항복하고 나서 만주 들어가고 나서는 거기에 중요한 미쯔미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중화학 공업 많았잖아요. 공장들 그대로 떼가지고 다 소련을 가져가 버렸거든요. 원래 그 국정치라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국정치 기본적으로 힘의 문제. 힘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곳이 바로 국제정치 영역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뭐 늘 항상 그 국가 그 공권력이 치안이나 이게 기본으로 제공돼 있는 그런 상황에 살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잊어버리기 쉬운데 되게 뭐 치졸하고 추잡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런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은 이제 국가들이 서로 다 이익을 가지고서 다투는 그런 치열한 현장이니까 좀 우리도 지금 뭔가 더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남중국해에서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조금 더 치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시에라 마드레라는 배가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다가 이제 포도 설치하고 미사일도 설치하면서 일종의 주권이 생겨 나가잖아요. 생성되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또 함대가 해군이 공격을 하면은 그건 이제 전쟁이 날 위험성이 있으니까 함정 말고 해군 말고 그 밑에 예컨대
해경해도 조금 그건 국가와 관련되잖아요. 근데 보면 중국 최근 들어가지고 민병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만드는 의용군 비슷한 해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의용군인데 배를 타고 다니면서 뭐 포도 들고 다니고 뭐 RPG 같은 로켓 포도 들고 다니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친구들이 갑자기 술 마시고, 말하자면 예를 들면은 그날따라 파티 가서 술 마셔가지고 그 배를 몰다가 배도 꽤 커요. 유조선처럼 엄청 큰 배인데 음주 운전하다가 실수로 그 배를 밀어쳐가지고 결국은 떨어져 나갔다. 그러고 나서 중국 정부에서는 이건 민간인들이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책임질 건 아니지만 미안합니다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고생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 다 날라가 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쪽에서는 음주운전했으니까 처벌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벌금이나 매기고. 근데 결국은 그 필리핀이 99년부터 쌓아왔던 그 수많은 영토의 뭐 근원이 되는 힘에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바다로 넘어가게 되면은 갈등이나 분쟁이 벌어지는 양상이 되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해경이나 해군을 쓰게 되면은 이건 이제 국가가 직접 하는 거니까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비화될 소지가 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요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소위 중국 해상민병대라고 해요. 보통 그냥 중국어로는 중국 해상민병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그 어선의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어선이라고 하고 다녀요. 그런데 다루고 있는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선 수준이 이제 다룰 무기가 아닌 것들을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어떤 분쟁이 생길 때 책임 소재라든지 실제로 무슨 일을 벌어졌는지 이게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바다는 뭐 망망대해 이렇게 또 외따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지상과는 달리 뭐 목격자라든지 이런 걸 보기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노려서 사실상 그 국가 공권력을 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반 뭐 어선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해놓고서는 사건 저질러 놓고서 이건 민간에서 뭐 이렇게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국가의 책임을 무마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노력들이 생겨날 수 있는 조짐이 있거든요. 이미 지금 남정국해에서 필리핀과는 지금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고, 저는 이 기사를 읽다 보니까 서해에서도 사실 한동안 중국 어선들 불법 조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한참 이제 해경이나 이런 데 단속한다고 갔더니 갑자기 막 무슨 무시무시한 무기로 막 대응을 하고 막 이런 그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은 이렇게 지금 인공 암초를 만들고 뭐 할 정도까지 이런 건 없긴 하지만 때만 되면은 꽃게철이나 이럴 때 할 때마다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남의 일은 아닌 거예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의 어떤 표현을 하자면 해상 도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가의 소속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게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도 보면은 그 해적 왕이 있거든요. 뭐 문제가 생기면은 영국에서는 스페인 쪽에다가 이 사람은 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국익을 대신하는 해군 역할도 하고, 불리하면은 해적이고 유리하면은 해군이라 부르고, 옷을 갖다가 계속 바꿔 입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고, 어쩌면은 예전에 우리 그 장보고 같은 사람들 그런 역을 했는지 모르죠. 장보고도 보면은 통일신라하고 관련됐을 때는 해군 역을 좀 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닐 때는 또 다른 또 역을 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보기는 흉하지만 야금야금 자기의 주권을 갖다 확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특히 지금 대만 선거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 관심이 이제 대만 문제에 쏠려 있지만은 저희는 항상 또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여기 보고 있을 때 다른 데 보고 늘 항상 청개구리 정신으로 임하고 있는데, 사실은 대만보다 훨씬 더 어떤 국제적인 분쟁으로 비화될 그 소지가 다분한 곳이 남중국해고, 이게 꼭 비단 저희만의 의견이 아니라 중국 그 인민군 출신의 한국으로 치면 대령급으로 전역하고서 지금은 저우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중국 인민군 출신이니까 이제 중국의 그런 영유권 주장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도 한 얘기는 자기가 볼 때 대만보다도 어떤 미국이랑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곳은 남중국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해경들이나 이렇게 계속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대만보다도 훨씬 그 소위 이제 플래시 포인트라고 하죠. 이게 얼마든지 이게 확 불이 붙어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화약고 같은 것이 남중국해이고, 그래서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여기가 막히면 이제 세계 경제 자체가 다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남중국해의 문제를 계속 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이 새로 이제 그 봉봉 마르코스 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약간 반중적인 게 강하잖아요. 예전 그 두테르테에 비해서. 필리핀도 지금 해군을 강화하는데 한국 쪽에다 원래는 이제 한국에 퇴역한 함정들 많이 이제 우리가 공연을 해줬어요. 최근 들어서는 신의 함정들도 많이 우리한테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군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갖다가 마르코스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필리핀 해군이 전력을 갖다가 굉장히 강화시켜 나갈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하고의 갈등 여지는 더 커질 수 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이 또 조선 그 능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배나 이런 거는 많이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무역교통로가 막히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랑 이런 걸로 거의 다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거기가 막히면 큰일 나죠. 여기가 막혀버리면은 뭐 한국은 뭐 GDP 자체가 그냥 한번 폭삭 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늘 항상 그 관심을 갖고 이 남중국해 이슈를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보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